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는 제재가 수출 제재입니다. 북한 경제활동 아예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네. 아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위반하지 않은 선이 뭡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2명 이상 앉아서 음주를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왔거든요. 왜요? 술을 먹으면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각국의 대북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제재로 인해서 현재 북한은 어떤 상황인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임수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여러분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실험을 할 때 그때마다 안보리 결의안이나 대북 제재 이런 말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북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는 우리가 몰라도 또 대표적인 대북 제재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워낙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의 규탄과 제재 결의안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유엔 이제 대북 경제 제재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의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에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을 때 대포동 2호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1695호라고 그게 첫 번째 제재 결의안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핵실험을 했을 때 17185, 18745, 2087호, 2094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북한 경제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대북 경제 제재는 2016년부터 2270호, 2321호, 2371호, 2375, 2397호 이렇게 5개가 우리가 보통 지금 이야기하는 대북 제재, 유엔 제재 내용입니다. 네. 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결의안이 말씀하신 2371호가 맞나요? 2270호부터 2397호까지 5개는 사실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모 결의안이 2270호고요. 2016년 3월에 채택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보충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이후에 4개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그 5개는 하나의 패키지 결의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 16955호부터 네. 제재 결의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부터 5개 결의안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거래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2270호부터 5개 결의안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될 수 있는 것까지 다 그 제재하는 게 2270호부터 2397호까지 5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석탄을 팔아가지고 석탄을 파는 것 자체가 무기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건 제재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석탄을 팔면 그 판 돈이 무기 거래 물자를 수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한 게 최근에 5개 제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북한의 외화 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석탄, 철광석, 그다음에 의류 요 3가지였습니다. 그게 다 막혔고요. 이미 제재에서 다 막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충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해가지고 또 외화를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도 막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생선, 수산물을 잡아서 중국에 팔거나 아니면 중국 배들이 북한 해역에 들어와서 조업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중국 배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가는 거 이런 거 다 막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북한이 수출을 못하게 한 제재라 그래 수출 제재라고 그러고요. 북한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는 제재가 수출 제재입니다. 그게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보다 더 센 제재는 뭔가 하면 북한이 돈이 있더라도 그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자재
물자를 수입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 제재입니다. 예. 그래서 기름 같은 경우는 쿼터 제재라 그래서 완전히 다 차단하지는 않고 50만 배럴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50만 배럴이면 8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북한이 수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쇠로 만든 모든 것, 그 베이스 메탈이라 그러는데 쇠로 만든 모든 거는 수입 제재 대상입니다. 모든 거. 예, 모든 거. 그러니까 숟가락도 사실은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운송수단, 차량, 선박, 항공기 같은 거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수입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기계, 산업용 기계들도 북한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한 수입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금융 제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달러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동결시키는 제재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수출 제재, 수입 제재, 금융 제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북한 경제활동 아예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네. 아예.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네, 발, 손 다 묶어버렸어요. 최소한의 것만 빼고. 근데 사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그냥 숫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통계 자체가 잘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게 이제 무역 데이터는 있습니다. 한국 코타에서 발표한 무역 데이터가 있는데 제재가 2016년도 기준하고 그다음에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왜 2019년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2020년부터는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제재 효과보다 코로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2016년과 19년을 비교를 해보면 2019년의 수출액, 북한의 수출액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90%가 다운된 거죠. 떨어지네. 예. 그다음에 수입은 2019년에 2016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다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북한의 수출은 왕창 줄었는데 수입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화 수입 적자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난 거죠.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출도 0, 수입도 0 이렇게 빵이 찍혀요. 거의 빵이. 빵이에요. 거의 빵. 이미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들도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북한에 행하는 독자 제재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재의 사유로 보면 안보 위협 제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북 제재가 뭔가 하면 2008년도에 금강산에서 민간인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으로 매년 뭐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가까이 벌었거든요. 그걸 중단시켰고 두 번째 본격적인 제재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이 발생하니까 한 두 달 후에 5월 24일 날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이다, 군사 도발이다 로 간주를 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간의 모든 교류, 경제 협력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게 오이사 제재, 오이사 조치가 되겠습니다. 한 선생님, 그 북한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당연히 북한 당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리고 특대형 모닥불이라고 반발하면서 자신들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계하다고 그 자기들이 그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4차 핵실험을 하니까 개성공단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지금 경제적 거래가 한 7년째 0입니다. 빵. 최근 외교부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이 개인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대북 제재 대상도 더욱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이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사님? 국제사회의 첫 번째 대북 제재가 미국의 대북 제재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침을 하고 바로 이튿날
당시 미국에 이제 법들이 있거든요. 적성국 교육법, 뭐 이런 법들이 수출관리법 이런 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수출입을 막았어요.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막았습니다. 6.25 전쟁 발발이라. 다음 날, 다다음 날, 와. 예, 막았고 50년대의 제재는 전쟁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안보 위협 제재라 그러거든요. 네. 뭐 위협. 근데 60년대는 북한 체제 때문에 또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또는 비시장 경제 체제다. 시장 경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들을 적용해서 또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냉전식이니까. 냉전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오면 1980년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러 지원국 제재가 또 들어갑니다. 테러 지원국 제재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네. 들어가고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실험들을 하니까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제재가 들어갑니다. 대량 살상 무기 WMD 제재는 유엔에서는 2006년부터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92년, 93년경부터 했습니다. 관련된 미국의 기업이나 또는 다른 나라 기업이나 북한하고 WMD 관련된 거래를 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그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고 그 기업은 뭐 이런 식의 제재들이 92년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미국의 관련법이 한 14개 정도 됩니다. 북한과 관련된. 그게 이제 딱 북한을 직접 지명한 법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법들을 적용을 해서 하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북한을 딱 찍어서 대북제재법, 대북제재 강화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미국 국내법으로 북한하고는 거래할 수 없어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때. 네. 그럼 이 미국의 제재 내용이랑 뭐 유엔 안보리 제재 그리고 우리의 제재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한국의 독자 제재는 아까 설명드린 독자 제재는 사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고 무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 천안 피격 뭐 이런 제재들이 있죠. 오이사 조치 이런 부분들은 안보 위협. 그거하고 상관없이 안보 위협 제재로 시작이 됐고요. 근데 2016년부터 유엔에서 5개의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잖아요. 그 5개 안보리 결의안 안에 한국의 독자 제재가 다 들어가요. 지금은.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전부가 북한에 대해서 오이사 제재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네네네.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더 강한 건 미국 제재인 거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는 말씀드린 대로 WMD에 관련된 제재만 네, 하거든요. 대량 근데 살상 무기. 미국의 제재는 WMD 제재도 있고 테러 지원 제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체제 관련 제재도 있고 안보 위협 제재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범위가 제일 넓은 게 미국이고. 범위가 제일. 네.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다음에 유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모든 나라와의 상업 거래를 중단한다 북한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라는 국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실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미국이 정한 대북 제재에 의해서 모든 나라와 상업 거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 걸러내니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정한 대북 제재의 기준은. 그래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군군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해도 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반하지 않은 선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국제사회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일단 채택된 결의안, 유엔 제재는 지켜야 되고요. 이제 다만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안 수준을 조금 낮추거나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안보리 결의안 이후에 북한이 2021년, 2년 요때부터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에 의하면 다시 제재 결의안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죠, 지금. 추가 제재는 반대한다. 추가 제재는 지금 반대한다. 고르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고 있죠? 아무래도 북한의 눈치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하니까 안보리 결의안 22705가 나왔잖아요. 그건 중국도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이전 제재는 대량 살상 무기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수물자, 그다음에 군수물자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의 그 수출입을 제재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 금융거래만 제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2705부터는 캐치홀, 그러니까 포괄 제재라 그래서 캐치홀 제재라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다 막는 거예요. 다 걸러내는 거죠.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연탄하고 대량 살상 무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근데 무연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미사일 부품 수입할 수 있잖아요. 네. 수입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막는 거예요. 그게 2705 제재입니다. 모든 물품이 다 해당되겠어요. 다 됩니다. 그 결의안에 따라서 중국도 북한하고 거래를 이제 조금 많이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2016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중국이 그 보복 차원에서 북한산 무연탄과 철광석을 오히려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2016년에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과 철광석 수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국입니다. 근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이건 상임국이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드 배치 시점이면 트럼프 대통령 그때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면 이분은 가만두지는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했을 것 같아요. 2017년 4월에 그 마라라고라는 트럼프 별장이 있잖아요. 트럼프 네. 별장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플로리다에. 그래서 그때 어떤 합의를 하는가 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보류하겠다. 네.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중국이 제재에 동참을 하죠. 이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또 동남아 혹은 제3국에도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예. 반미 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하면서 블록 불가담 운동도 했었고, 선생님께서 특히 베트남에서 오셨으니까 궁금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북한과 북베트남은 1950년대에 외교관계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김일성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혈맹관계가 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북한이 베트남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그때 쌓아놨던 그 혈맹관계를 기초로 해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또 기존에 또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협약과 협정을 많이 맺었어요. 그걸 또 갱신해 나가면서 베트남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런 예. 분야에서 베트남이랑 북한은 어떤 교류를 진행을 했나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경제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 외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총화가 되는 겁니다. 첫째, 무이자 차번 끌어들이고 무상 문제를 끌어들이라. 예. 그러니까 베트남도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베트남은 현재도 쌀 1위 생산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해와 같이 베트남에 매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쌀을 달라고. 북한이.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암암리에 북한산 무기들, 뭐 로켓투나 이런 것들을 팔아먹으려 하거든요. 북한이. 예.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베트남의 국방부와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 성사되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것이. 그럼 그 북한이 베트남한테 어떤 걸 주로 수입을 하나요? 처음에는 그 생활 필수품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샴푸, 뭐 담배가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다 보니까 제재에서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지요. 그게. 그 최근에는 고무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무도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자거든요. 그게. 고무를 통해서 뭘 만들길래 중요한 물자입니까? 그러니까 군수 물자라고 말하면 무슨 뭐 고무가 들어가는 다이아라든지 뭐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쓰인다고 봐야 되겠죠. 타이어. 예. 김정일이 죽었을 때 예. 김정일 장례식 평양에서 크게 열렸잖아요. 예. 그때 김영남이 그 김일성 광장에 서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게 이제 김정은 시대의 외교관계 방향을 밝히는 연설이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반제국주의, 반대국주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반제국주의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통적인 반대국주의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붙어서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김영남이 처음으로 외교관들을 이끌고 가는 데가 동남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비동맹 지역들을 가서 그쪽으로 수출이나 무역을 다각화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하고 좀 외교관계 복원하고 이렇게 가다가 2016년도에 제재가 빵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뭐 다 끊어버린 거죠. 다 끊어졌습니다.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은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제3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렇게 강화되는데 굳이 북한과 친하게 지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계를 끊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도 북한 당국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네. 처음에 서방에도 갔댔어요. 국가대표단을 조직을 해서 뭐 프랑스, 영국 다 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절을 당했어요. 면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계속 공들여왔던 동남아 지역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다 기존에서 베트남과 라오스 여기는 아무래도 정치적 성향이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을 발판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베트남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여파를 베트남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의 대북 제재 상황 어떤가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긴 한데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북한하고 우호 관계가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이 한국 자본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 한국산 반도체 공장 설비들이 베트남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재를 피해서 어떤 북한과의 경제 의료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제재 이행에 대해서 이행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05를 채택하고 한 3개월 후에 베트남 정부도 이행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서 하노이 주재 북한 외교관들을 그 외교관들이 이제 밀수 같은 행위에 많이 가담을 하거든요. 그 외교관들을 많이 추방을 했었습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저들 같은 그 전문 외교관도 있지만 외교 여건을 소지한 위장한 외교관들이 좀 많은 겁니다. 위장 외교관. 예, 위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은 뭐 대사관의 참사, 뭐 일등소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은에는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부류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대사관에 있을 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얀마에서 왔거든요. 한때 그때 미얀마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굉장히 나쁜 적이 있었어요. 외교관계 단절까지 갔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북한이 상투적으로 기존에는 미얀마에서 돈 세탁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고점이 베트남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거에 원래 단천 무역 상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도로 직분을 갖고 있지만 다른 공간에 가서 뭐 어떠한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는 겁니다. 외교관인 척하면서 외화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여건을 소지하고 외교관인 척 하게 되면 그 국가의 통제가 좀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단속도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39호실에서 파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피바다라고 그러는데. 피바다? 왜 피바다요? 그들은 가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피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목적이 있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판매를 진행하거나 뭐 하게 되면 국가가 3%를 줍니다. 그러니까 돈 액수가 클수록 3%의 양이 많으니까 그게 여기서는 작을지 몰라도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네요. 북한답지 그러니까 않게. 목숨을 거는 거죠, 거기다. 그럼 이 이후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몸을 좀 사렸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게 기존에는 좀 약했어요. 김정일 시대 때에는 외교관들도 자기 기간 내에 원래 3년이거든요. 대사는 4년이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기간은 들었거든요. 외교계 도의 있으려고.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게 무서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뭘 하지를 못해요, 거기서.
심지어 김정은은 어떤 지시까지 내렸나? 북한 외교관들이 2명 이상 앉아서 음주를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왔거든요. 음주를? 왜요? 그러니까 2명 이상 술을 먹으면 정부 비난의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 시중 진담. 예, 지중이 진담. 그러니까 지금 진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달구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보고, 즉시 전달, 그러니까 즉시 집행이 행정체계를 확립해 난 거예요. 집권을 하자마자. 김정은이. 예, 예.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하다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억지진데다가 또 나이 든 분들은 다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죠. 자,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각국의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제재 충격을 줄여야 하니까요. 이 북한이 선택한 대북 제재 회피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재 회피를 위해서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초정 근거가 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석탄 밀수출을 했습니다. 순천이라고 북한의 대규모 석탄 산지가 있어요. 거기서 생산된 무연탄을 배에 실어서 공해상에서 와서 환적하거나 또는 중국 영해 지역에 있는 그 항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항구들. 그쪽에 가서 밀수출하거나 하고 그 항구에 들러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을 실어서 다시 북한 항으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의 그 석탄 밀수출이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동해와 서해 해역에서 중국 배들이 와서 북한한테 조업권을 사가지고 조업권을 사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가는 조업권도 대북 제재에 못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북한이 외화벌이 핵심 루트가 이제 암호화폐 해킹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게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작년 한 해만 7억 달러를 해킹을 했다더라고요. 7억 달러. 작년 한 해만. 그리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거 다 하면 뭐 수십억 달러 정도 한 거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정말 많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제대로 돼도. 예. 이 해킹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 거래로 네. 무역 적자를 상당히 만회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박사님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불법 거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석탄 밀수출 관련해서 한번 이게 밀수출이 잘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밀수출을 위성으로 찍어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거 우리 배 아니야. 더 한번 찾아볼게. 그래놓고는 또 말이 없어요. 근데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와이즈 어네스트라는 북한 배가 남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석탄을 싣고 가서 동남아까지 가요. 동남아까지 가서 거기서 베트남 동탄호라는 배에다가 환적을 하고 그다음 이 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석탄을 팔고 그다음에 필요한 원자재나 생필품들을 사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걸린 거예요. 인도네시아 당국한테 걸려가지고 억류가 돼요. 2018년도에 억류가 돼서 근데 이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16년부터 여러 번 이 짓을 한 거예요. YG 어네스트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억류했다가 미국이 그 배를 이거 우리한테 줘 이래가지고 네. 우리가 끌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미국 검찰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제재 대상인 석탄을 수출했고 또 제재 대상인 장비를 수입을 했고 그리고 또 제재 대상인 미국 결제망을 통한 달러 이체 75만 달러 이체를 했다는 걸 이유로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섬까지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그걸 몰수를 합니다. 북한 배를 제재 위반을 했으니까 몰수를 하고 그거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아마 오토 원비어 그 가족하고 네네네. 한국 납북자 가족하고 두 분 가족들한테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오토 원베어 그 유가족한테 네.
이 메가 금액이 다 기부해서 네, 네. 다른 가족도 있지만 네. 그 북한 손으로 고문당해서 미국에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맞아요. 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2023년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도발은 줄기는커녕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특성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박사님, 이 북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상으로 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 사항이긴 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네.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은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난만 할 수 있는 거지 딱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지키지 않는 나라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2016년도에 그 대북제재 강화법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 대북제재 강화법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예요. 2차 제재라는 건데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를 미국 국내법으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기업들, 개인을 제재하게 만든 법이 대북제재 강화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이행해야 될 강제적 수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행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비난만 받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금융제재나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행하지 않는 나라를 제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이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 나라나 무슨 뭐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 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은 무시무시한 법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이후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재 중에 제일 센 게 금융제재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 수출 제재, 수입 제재는 북한하고 수출입하는 기업이라는 건 작잖아요. 대부분 작은 기업이니까 그 기업이 제재받고 망해봤자 그 나라 경제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금융제재는 이게 걸려서 금융제재는 북한하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 은행이 걸려서 은행이 도산을 하는 거거든요. 2017년 6월에 중국 단둥이라고 있잖아요. 단둥의 단둥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은행이 옛날에 북한이 자금 세탁이나 금융 거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 은행이 걸려가지고 미국 재무부에 걸려서 사실상 그 제재받고 폐업했죠. 폐업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라트비아의 ABLB 은행도 그 북한하고의 거래에 개입했다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대북 금융 제재를 받아서 이제 정부의 구제금융 요청을 할 정도로 파산 위기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극동은행도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극동은행이 북한과 거래의 러시아 측 핵심 은행이기 때문에 이후에 러시아나 북한만이 아니라 또 관련한 중국 은행까지 줄줄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이거로도 약해서 또 이걸 위반하면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그 위험성이랄까요? 위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큰 성과 없었습니다. 사실상 노딜로 끝났죠. 앞으로 대북 제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국제 정세와 그리고 한미일 협력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서 대북 제재 상황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약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한번 만들어지면 제재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니들 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의 WMD 능력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올라간 만큼이 백하지 않으면, 롤백하지 않으면 제재는 약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거는 제재가 계속 강화되거나 현상 유지로 있거나 이런 거지. 이게 북한이 선의의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게 제재가 약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오늘 대북 제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임수호 박사님께서는 2008년부터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하셔서 가장 대북 제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